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세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팍스 인베스테이너 좋은 아침을 열어봤는데요. 오늘이 벌써 8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8월 첫 번째 날 맞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오늘 세란 씨와 제가 이렇게 8월 첫 번째 날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는데 알찬 경제 소식들로 찾아뵀던 만큼 이번 8월은 또 어떻게 채워질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세란 씨의 8월은 또 어떻게 채워질 것 같으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또 봤는데 네. 이제 장마는 가고 네. 무더위만 남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전 충분히 아주 더웠는데 이번 8월 얼마나 더울지 아주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열기가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준다면 정말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로서 8월을 보자면 9월 미대선을 앞두고 조금 혼란이 우려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민 씨는 8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또 우리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8월에는 이 7월보다 더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실내에서 시원한 환경에서 이 경제 공부하면서 지식을 채우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정말 알찬 소식들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우리 세란 씨가 국내 증시 브리핑 준비해 주셨죠? 네, 우리 세란 버핏 오랜만에 국내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일 미국 기술주 약세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도 우리 2770선 회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2분기 호실적 발표에 국내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3% 강세 보였습니다. 또한 조선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장중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 자세히 살펴보면 2770.69로 마감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3억 원, 483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반대로 1,77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는 동시에 1일 새벽에 나올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변동성이 다소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퀄컴 등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반도체가 우리 초반 약세를 듣고 장 중간 우리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산업재 섹터의 강세 지속, 밸류업 상승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지만 실적에 따른 업종별 등락이 계속됐던 장이었는데요.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는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매출액 74조 700억 원, 영업이익 10조 4,400억 원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인데요.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 원을 넘게 벌면서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 미치며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기대를 넘어서는 업황 지표에 HD 현대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조선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모두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텀은 우리 장중 5만 1,300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지는 등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으로 금융보험주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는 물론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2차전지 업종은 실적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70%, 삼성 SDI는 3.33% 하락했고요. 유한양행도 2분기 실적 실망감으로 3.28% 하락했고 셀트리온과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우리 방산주들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에서 9%씩 급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한 803.15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604억 원 순매도했고요. 우리 개인과 기관 각각 479억 원, 10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우리 2차전지 부진한 실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각각 4.05%, 3.95% 하락했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 등 제약주가 약세를 함께 보였습니다. PSK홀딩스, 인텍플러스 등 반도체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11 거래 대금이 5조 원대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찍은 하루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2차전지 업종의 실적 부진이 영향이 커 보이고요. 또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이 와중에 금투세에 반발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코스닥에서 빼서 해외 시장으로 돌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핵심 정책인 우리 밸류업에서도 외면받으면서 정책 모멘텀도 부재한 상태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우리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정책 모멘텀이 없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 나간 투자자들 잡기 위한 실적과 정책 마련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살펴봤고요. 우리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24%, 나스닥 지수는 2.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지수 또한 1.58% 상승하면서 5,522.30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어제 말씀드렸던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8번째 동결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30분 후에 파월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리 인하가 오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오늘 미국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현저히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장기 목표인 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표한 PCE 물가지수 그리고 PCE 근원 물가지수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지난번에 PCE 물가지수는 2.5%, 근원 PCE 물가지수는 2.6%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CE 물가지수가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면서 기대를 부합하고 또 경제 성장률이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노동시장이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11월 대선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의 입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의견을 펼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의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을 타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란 씨의 국내 증시부터 저의 뉴욕 증시 브리핑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8월을 맞아서 더 뜨거운 핫 이슈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해주신 오늘의 핫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세란빛의 핫 이슈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우리 비트코인 화상화폐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사실 종목 수집가이기 전에 코인 수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정말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코인러로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아무리 대장주이지만 변동이 심하다, 출렁임이 심하다라는 이미지는 벗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약간 변동이 적은 우리 주식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정말 급락과 우리 반등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엔비디아가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2배 높게 나왔다고 하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핫 이슈는요. 우리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였던 우리 비트코인, 특히 지난 27일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친암호화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축제인 비트코인 2024에 이렇게 대통령급 인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트코인은 그가 연설을 시작하기 전 친화적 발언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9,7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효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단언한 이틀 만에 미국 정부가 해커 등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29,800개, 약 2조 7,674억 원 규모를 우리 익명 주소로 이체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를 매각하기 위해 우리 이전시킨 것으로 보고 잠정적 매도 물량으로 해석하며 7,900만 원까지 찍었던 비트코인 하루 만에 9,200만 원까지 급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이달 초 독일 정부 매도세에 시장이 출렁이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당시 비트코인은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우리 5만 개 중 3만 7천 개, 약 4조 원 규모를 시장에 풀면서 8천만 원 밑으로 급락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9월 미대선을 앞두고 친가상자산 대통령 후보로 자신을 홍보하며 우리 친암호화폐 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 또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전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가상자산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친가상정책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연말 상승장 2막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주식시장, 다른 성격을 가진 금융시장이지만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요인에 따라 함께 움직일 수도 혹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비트코인만큼 비트코인의 행보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실시간 핫 이슈와 공략주들은 우리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정호 멘토님의 공략주와 브리핑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는 어떤 핫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핫 이슈, 바로 AI인데요. 이 AI가 오늘의 핫 이슈인 이유, 오늘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AI 거품론,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변동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부분의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AI 관련 주가 하락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 4,439억 원 기록하면서 10억을 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실적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클라우드 부문은 이와 다르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AI 거품론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관련 주가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미 빅테크의 투자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전망도 화제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가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메모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 그리고 미 빅테크의 AI 투자 의지가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자재, 엔비디아에 납품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D램 가격이 상승하는 호재가 있으면서 하반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AI 거품론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란 씨의 핫이슈 그리고 저의 핫이슈까지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이렇게 핫이슈 알아보는 게 다 기사를 읽으면서잖아요. 기사 읽을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용어들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은 또 세란 씨가 알찬 소식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개념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우리 저희가 경제 용어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 경제 용어가 마케팅에서 활용된다라는 말씀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경제 현상과 마케팅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추억을 되살리며 준비해본 첫 번째 용어는요.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수민 씨, 골디락스 경제 기억나시나요? 네, 업사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여기에 나오는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미권에서 유명한 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동화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금발머리를 가진 우리 골디락스가 숲속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죽이 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 두 번째는 아우 너무 차가워.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먹기 좋은 따뜻한 그런 정도의 죽이어서 정말 맛있게 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골디락스 경제란 우리 세 번째 죽처럼 정말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정말 좋은 경제를 뜻하는데요. 우리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지도 경기가 침체되지도 않는 경제로 경제 성장은 계속되지만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의 경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골디락스 경제처럼 세 번째 죽 미지근하고 맛있게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면 이 다음은 블랙스완 효과입니다. 1996년까지만 해도 백조가 흰 백조까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1697년 영국의 자연학자가 검은 백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은 백조가 최초로 발견되게 되면서 이 존재가 알려졌는데 이 발견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블랙스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블랙스완 9.11 테러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퍼져나간 용어이기도 하고요. 발생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큰 충격 그리고 파급 효과까지 가져오는 블랙스완 효과였습니다. 네, 우리 블랙스완이 있다면 우리 화이트 스완도 있겠죠. 반대로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했던 위기였으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은 화이트 스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경제 용어는 지식의 저주입니다. 1989년 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된 용어인데요. 오히려 지식이 많고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도 당연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 수민 씨 혹시 바바저씨라고 아세요? 네, 그 그림 잘 그리는 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정말 쓱쓱 그리시고 참 쉽죠 하는 아저씨인데요. 네. 그 화가분이 아마 이 지식의 저주에 걸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는 경제 상황이나 전문가의 견해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 없이 정말 심리만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처럼 지식이 많은 주체가 그 지식으로 인해 더 막대한 손해를 볼 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요즘 헬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헬스 트레이너 분도 이 바바저씨처럼 어려운 동작 알려주시고 참 쉽죠?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힘들죠. 이분들도 이제 지식의 저주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효과까지도 알아볼 텐데요. 바로 샤르팡디의 효과입니다. 발음이 뭔가 좀 귀엽지 않나요? 이 효과, 바로 비교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느끼는 심리 현상인데요.
무게가 똑같아도 크기가 다르다면 큰 물체가 더 무거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효과는 마케팅에서 보다 더 활용되는 효과인데요. 우리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경제 용어들이 마케팅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비교 대상을 두었을 때 더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단순히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작과 새로운 핸드폰 시즌을 비교하면서 신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생활 속 경제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경제의 흐름들을 재미있게 압축해놓은 이 경제 용어들이 마케팅 현상에서도 활용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이런 사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설명해드린 골디락스 경제, 블랙스완, 지식의 저주, 샤르팡디의 효과까지 한 번씩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매일매일 확인해볼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경제 지식이 마케팅과 연관이 되듯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싶은데요.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 QR코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QR코드 활짝 열고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멘토님이 주시는 알찬 정보부터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은 여기 QR 속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뒤에서 2부에서 더 알찬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오늘의 화창한 아침은 수민이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화창한 아침 빠르게 열어드리기 위해서 나온 애덤 수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바로 수민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민감하게 캐치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부터 시작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요. 이 물건의 가격이 정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수요와 공급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수요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느냐, 이 수요를 의미를 하고요. 공급은 그 물건을 얼마나 팔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 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수요와 공급, 뭔지 대충은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물건 수요가 증가하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란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객관식인데 4가지 선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정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 물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체감에서 아는데요. 네. 요즘 또 두바이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가격은 4,000원인데 맞아요. 4만 원에 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수요가 늘어나면 1번 가격이 상승한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 저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맞아요. 접근성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실례를 들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던 예시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싶어하면 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가격에 물건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는 판매자들이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팔아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세란 씨가 말씀해주신 두바이 초콜릿도 정말 비싼 가격에도 이 디저트로 활용이 되면서 카페에서 비싼 가격에 파는데도 잘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들이 정말 이 물가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생산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생산 비용인데요. 이 생산 비용이 뭘까요? 바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원자재 비용부터 노동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물건의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가 로봇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생산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용들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가격을 조정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생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4가지 선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번, 가격이 상승한다. 2번, 가격이 하락한다. 3번,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4번, 가격이 무작위로 변한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우리 세란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도 낮아지는 게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네. 가격이 낮아지는 건 본 적이 없어서 네. 3번이 아닐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 혜란 씨가 가격이 맞았군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가격이 하락을 해야겠죠.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면.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이론들이, 법칙들이 100% 맞게 적용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란 씨 말씀대로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다른 비용,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격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인데요. 이렇게 넘어와서 경쟁을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이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러 판매자들이 같은 물건을 취급할 때 유난히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판매자들이 더 많은 고객을 끌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낮추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경쟁이 심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매장에 같은 물건들이라도 최저가 순으로 정렬을 하면 가격별로 쭈루루룩 이렇게 가격들이 뜨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가격이 적은 것부터 보지 않으시나요? 이런 순위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온라인에서도 이런 경쟁들을 피해갈 수가 없겠고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와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 편의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편의점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서 판촉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1+1, 2+1 이런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합니다. 이 경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 다음 문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퀴즈 준비했는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1번, 가격이 상승한다. 2번, 가격이 하락한다. 3번,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4번, 가격이 무작위로 변한다. 같은 선지를 준비해 봤는데 문제는 또 다릅니다. 우리 세란 씨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답이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좀 더 마케팅 비용도 쓰고 네. 좀 더 원가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 테니까 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 2번 가격이 하락한다 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우리 세란 씨 말씀대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세란 씨가 이론적이지 않은 부분,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이익이 돌아오기도 하고 경쟁으로서 우리가 얻는 이익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경쟁이 정말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 브랜드 가치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마케팅 정말 중요하다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도 물건 가격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이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갖는 인식을 의미를 합니다.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마케팅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이 물건을 정말 사고 싶다, 가심비를 충족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자동차 볼보가 있죠. 이 안전성을 입증을 하면서 마케팅 시장에서 정말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 이 볼보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게 되면서 같은 플래그십 모델이라도 같은 가격이라도 이 볼보가 마케팅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볼보를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또 애플을 들 수가 있겠죠. 같은 가격, 같은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이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애플에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구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브랜드 가치, 마케팅이 가지는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바로 마지막 퀴즈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명 브랜드의 물건 보통 어떤 가격에 팔릴까요? 이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란 씨가 그 부분에서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현실적으로는 네. 높은 가격일 것 같은데 네. 뭐 이론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시니까 중간 가격일까요? 중간 가격. 우리 세란 씨가 반대로 갔어요. 높은 너무 가격이에요? 아쉬운데 높은 가격이 맞았습니다. 처음대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또 괜히 헷갈리게 해드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유명 브랜드의 물건 보통 어떤 가격에 팔리는가 하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그냥 물건들은 보세라고 하죠. 네. 브랜드가 없는 물건들에 비해서 우리가 브랜드가 붙고 택이 붙고 하다 보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 가치가 입증이 된다 보면 이 가격도 올라가는 측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가격이라는 것이 이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변동이 굉장히 많고 변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캐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구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 가치 그리고 마케팅의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까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4가지 요소들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수요와 공급, 생산, 그리고 비용, 경쟁까지 브랜드 가치, 마케팅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정말 복잡하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보신 분들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 되어 보셔야겠죠.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수민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 굿모닝 인베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한 정말 알찬 소식들이 뒤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퀴즈 타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퀴즈 제가 살짝 엿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란 씨의 퀴즈 타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 세란 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 시간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좋아하시나요? 전 그 놀이동산 중에서 우리 롤러코스터가 가장 스릴이 넘쳐서 좋아하긴 하는데요. 저는 우리 코인을 산 이후로 이 스릴을 집에서 느끼면서 놀이동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변동성이 큰 우리 가상화폐, 우리 시장이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어느새 9월 미대선, 우리 대선 후보들이 모두 친가상화폐 정책을 내놓을 만큼 정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비트코인의 역사와 최근 이슈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오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땡땡땡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 수민 씨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네. 뭐를 견제할까요? 비트코인이 막 현금을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서 현금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 아, 비슷합니다. 바로 정부 화폐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와 은행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화폐인데요. 그 이유는 단연 정부와 은행의 돈 복사,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 살펴보면 말 그대로 양적으로 돈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양적 완화 방법은 실제로 이렇게 헬기를 동원해서 풀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요. 우리 양적 완화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금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시장이 둔화되면 금리를 내려서 좀 더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중 2008년 미국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수민 씨,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맞아요. 있나요? 네.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금융권의 안일함으로 이 사태가 일어났지만 복합적으로 엮인 구조 때문에 이 미국 전체가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미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우리 바로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돈을 뿌려서 화폐의 유통을 증가시킨 건데요. 그럼 수민 씨, 이렇게 정부가 돈을 무한대로 막 뽑아낸다면 네. 우리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의 가치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딱 수민 씨가 오늘 수요와 공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양적 완화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2019년 물가가 무려 1000%나 상승했는데요. 정말 이 화폐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화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장작보다 지폐가 싸서 아궁이에 장작 대신 우리 지폐를 놓고 이 닭 하나를 사려면 이만큼의 지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을 때 이거 다 새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렇게 무게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예시인데요. 이렇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우리 역사의 시작은 바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포기한 1971년부터입니다. 우리 주원 씨가 설명해줬던 것처럼 이전의 화폐는 금으로 대신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금을 보유한 만큼의 달러만 이렇게 발행할 수 있었던 금태환이었는데 우리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거래가 늘어나고 우리 달러의 국제화가 늘어나며 우리 미국은 금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금의 양만큼이 아닌 우리 금보다 빼고 우리 무한정으로 달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다른 나라들도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또 마구마구 찍어내야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 통화량이 정말 증가하게 된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정말 하락하게 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말 미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양적 완화, 돈 복사를 실행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정부화폐의 가치가 정말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 정부화폐를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로 인해서 탄생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비트코인, 이 당시의 가치는 얼마 정도 했을까요? 엄청 쌌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막 1,000원? 2,000원? 1,000원, 놀랍게도 1달러에 1,309비트로 정말 1원도 안 되는 와. 가격이었는데요. 네. 정말 1달러만 구매하신 분은 지금 1,400억의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2010년 5월 22일이 우리 비트코인에게 기념일인데요. 네.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상장일? 생일? 바로 피자데이예요. 오.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던 날인데요. 이때 우리 비트코인 2개의 가격이 약 4만 원의 가격이어서 네. 비트코인 2개로 피자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래서 이 피자 가격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정말 1조 원의 피자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네,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네. 비트코인으로 우리 만화도 사보고 네. 그 출연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2011년 우리 타임의 보도로 널리 알려졌고요. 2012년 암호화폐 발전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땡땡땡과 땡땡땡땡인데요. 어떤 전환점을 맞았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게 전환점이 아닐까요? 아, 비슷한데요. 네. 반감기와 재단 설립입니다. 반감기란 뭐냐면 이게 금은 채굴할수록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할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비트코인 또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달리 말하면 우리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반감기를 앞두면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달러와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 이 반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은 우리 2017년 처음으로 개당 2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우리 21년에는 우리 개당 6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말 큰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뭘까요? 비트코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우리 세란 씨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롤러코스터가 생각이 나는데 변동성이 제일 크다. 이런 게 변동성이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약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조작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바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명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디지털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공증서를 꼭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정말 많은 사람이 나눠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조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금방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또 공짜로 시키면 아무도 검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 사람들에게, 검증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 바로 그 체인입니다.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채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 채굴을 해서 주는 보상을 반으로 줄이는 게 바로 반감기.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산해서 나눠 갖는 블록체인, 최근 MS 오류 한 방에 전 세계 인프라가 마비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비트코인 또 한 번 오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블록체인이기에 우리 안전한 자산이다와 말 그대로 우리 가상의 화폐다, 허구다라는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대선에서도 친화적 공약을 내세우는 걸 보면 우리 비트코인 더 이상 허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국가 비축물로 우리 비트코인을 규정한 트럼프 후보, 우리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상자산에 좀 더 열려있다는 입장을 전하는 해리스 부통령까지, 또한 미국 정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케네디 후보까지, 이렇게 미국 대선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더 연말에 상승장 2막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한가,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변동성이 크고요.
상패도 자주 이뤄지는 만큼 우리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전략 잘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역사와 최근 미대선 후보들의 발언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수민 씨 어떻게 보셨나요? 또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예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찬성한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미국 대선 후보들까지 예스 비트코인을 외칠 만큼 이 가상화폐의 가치 그리고 인식까지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트럼프가 정말 비트코인은 가상의 허구다라고 외쳤던 큰 사람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친가상화폐, 가상화폐 대통령까지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제한해버리면 표를 얻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예스 비트코인을 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비트코인 그냥 투자만 했지 그리고 블록체인도 들어만 봤지 이렇게 막 블록체인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검증하고 또 채굴을 해서 코인을 얻는 만큼 이 블록체인이 스스로 운영되려면 이 코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민 씨는 코인 뭐 사보신 거 없으세요? 사본 적은 없는데 이 코인이 이제 현금처럼 사용될 거다. 나중에는 현금이 없어지고 이 가상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현금 없는 버스 나올 거다. 막 현금 없는 매장 나올 거다 이럴 때 아니 현금을 어떻게 안 써? 우리가 카드 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카드만 있는 매장을 어떻게 해?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상용화가 또 많이 됐잖아요. 현금 없는 버스 이렇게 카드만 찍고 타기도 하고 매장에 가면 정말 현금 없는 매장이라 카드를 이용하고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도 언젠가는 지금은 가상화폐로 어떻게 써? 이 암호화폐로 어떻게 결제를 해?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지만 이 나중에는 이 암호화폐가 상용화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활발히 쓰였다는 것도 놀랐는데요. 예전에는 이 암호화폐가 약간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우리 만화를 볼 때 이렇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당시에 숨겨놨던, 몰랐던 비트코인, 찾았던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전에 사용했던 기억 한번 살려보셔서 숨어있는 우리 암호화폐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수민 씨의 재미있는 수민이 항상 보면서 수요와 경쟁, 오늘 약간 제가 많이 틀렸잖아요. 저는 약간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르다 싶으면서도 이게 다 가능한 거니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수민 씨의 가격을 정하는 요소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오늘 8월의 첫째 주를 첫날을 여는 날인 만큼 우리 여러분께 정말 즐겁고 알찼던 우리 굿모닝 인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 이정호 멘토님께 브리핑과 우리 공략주까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와 또 소통도 함께 나누니까 모두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우리 종목들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가치나 아니면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8시 반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